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견운, 공수처. 양말 앞서 물건이 아닌 걸 앞서서 어디를 앞서? 정말 과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들어오자마자 공수처 검사들이다 공수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모두 휴대폰을 손에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검사님 지금 출소하시는 건가요? 중단한 사유는 혹시 오늘 영장 발부 집행하는 거 있어서 불법 사용이 인정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저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는 저희는 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 중에 이루어진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오늘 그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5명의 수사관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 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공수처가 충돌했습니다. 그 상황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자택, 지역구와 국회의원 사무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서울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0시 10분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항의 방문을 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본인의 집 압수수색에 있다가 다시 국회에 온 김웅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결국은 11시간 만에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럼 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공수처 검사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보좌관 PC까지 수색을 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담당 검사가 김웅 의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이렇게 보좌진에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영장을 제시했고 또 김웅 의원이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PC가 영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관의 PC도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뒤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도대체 어느 주장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건은 지난 6일 날 시민단체가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지금 김웅 의원이라든지 손준성 정책관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바로 공수처가 지금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김웅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또 그다음에 손준성 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아마 2곳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대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5곳을 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취재한 사건 중에서요. 요즘 옛날에는 포괄적인 압수수색이라서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압수수색에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 압수수색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에 있는 PC를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재판에 가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정이 되지 않았다는 해서요. 특히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영장을 들고 갔더니 압수수색을 이제 거부를 해서 그때 변호인들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다 와서
변호인들이 참관한 가운데서 일일이 특정 품목을 어떤 지목을 하고 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아마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근데 지금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 김웅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던 같은 시간대에 지금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측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나 전주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김웅 의원의 PC만 돼 있는데 왜 보좌관 PC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김웅 의원이 어쩌면 이 휴대전화까지 다 압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 이 수사관들은 김웅 의원이 다 이게 협조하라고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김웅 의원은 아직까지는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참고인 신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제 검색을 했다. 이게 이제 캡처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는 불법적인 이제 압수수색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검사 등을 일단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김웅 의원은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을 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 부분에 한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키워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조국 정경심 추미애 그리고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키워드로 뽑아갔다는 것 자체가 정권과 다른 이른바 야당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색출해가기 위한 그런 모략극이 아닌지. 네, 정 변호사님 지금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국, 추미애, 정경심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는 압수수색 그 절차의 정당성 외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이야기한 거 쭉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를 압수할 때는 통째로 압수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컴퓨터 같은 그런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범위를 정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출력하거나 아니면 복사하거나 이렇게 압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런 범위를 정할 수 없을 때. 네. 그런데 김웅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자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조국, 정경심 이런 사람들 키워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원래 이제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뭐가 그 기재가 돼야 되냐면 성명, 죄명, 그다음에 피압수 물건 같은 것들이 쭉 기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 그 영장에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된 자료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그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영장도 제시 안 하고 그다음에 영장에 없는 그런 물건을 압수했을 때 최근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그거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획득된 그러한 그 자료들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한 그 판결도 있었으니까 이게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건 문제가 될 충분한 그 소지가 있는 그런 압수수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예, 장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김웅 의원이 적법 절차의 문제성을 상당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실관계를 약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를테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만 수사의 긴급성 그리고 시급성을 인정하는 게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현장에 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아예 단행을 멈춰야 되느냐 판례 태도가 그런 취지로 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이 그 현장에서 보좌진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던 거고 그것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연락을 받은 김웅 의원이 그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은 김웅 의원의 컴퓨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의 현황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의원실에 있는
김웅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라고 특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보좌관의 PC를 함부로 들여다보려고 했다라는 김웅 의원의 어떤 주장은 사실 본인이 수사기관에 몸담았었고 검찰 출신이고 이런 단행을 여러 차례 해봤을 텐데 이런 정치적인 탄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정치적인 수사 그 이외에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게 장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번 사건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물이 PC일 경우에 그거를 다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예. 현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관련 네. 자료를.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이 건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수사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청부 고발을 했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정치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었을 때 물론 참여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건 적법 절차상 분명히 보장돼야 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건 본건 수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절차 안에서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 안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다만 불법이다. 이 키워드가 무관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압수수색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정 근데- 변호사님, 지금 장 변호사님 네. 말씀은 저 검색어 자체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저것을 할 때 참여권이 보장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공수처 검사들이 너무 좀 아직은 미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모든 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조국 같은 키워드로 그 검색을 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케이스가 선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요거는 누가 봐도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위법성의 소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판례를 갖다가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압수수색 현장에 김웅 의원이 그 대상자일 텐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생각이 듭니다. 두 변호사님의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어쨌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9월 2일 날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6일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손준성을 입건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리고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공수처의 이 수사 속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굉장히 빠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빨리 진행되는 편이 있고 저는 그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특성은 물론 6일자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한 4일 안에 영장을 단행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건 이달 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혐의 사실 자체를 특정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비교적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 사건, 이를테면 살인, 강도 등의 사건과 견주어 봤을 때도 빠르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게 디지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사실상 검찰이 국기문란이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정보가 담겨 있는 PC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판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택이 압수수색됐을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참여관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한 50분 가까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고 뒤늦게 왔을 때 그 불법성 여부가 판단이 됐는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성이 있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예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의 불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그런 선례가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명쾌하게 밝히라는 게 언론의 보도들 내용이다.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언론에서 하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사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혐의를 봤더니 이게 좀 독특해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각각 달라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옛날 같으면 다 검찰에서 일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직권남용이나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은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갖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 관계자가 헷갈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공수처 관계자의 말은 틀린 말이고 게다가 이거는 임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듯이 한 게 아니고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법원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관계자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예. 사무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원래 사무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혐의가 이제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게 이제 범죄의 어떤 혐의와 수사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공수처의 7호, 8호 수사가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수사가 돼 있어요. 옵티머스 건하고 한명수사 건이 돼 있는데 예. 사실 이거는 고발인 조사가 없이 바로 입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수사사무규칙에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검토를 해서 그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입건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준웅 처장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 수사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고발인 조사만 바로 하더라도 바로 입건을 할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그게 시행된 게 바로 9일입니다. 네. 바로 어제에 처음 시행된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지난 6일 날 시민단체가 고발하니까 바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피의자다. 물론 일단 형사적으로 보면 피고발인이나 피고선이 되면 피해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이거를 지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그냥 피해자라 이렇게 밝혀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4가지 혐의로 해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공표함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윤 후보를 맞춰낸 그런 수사가 아닌가라는 걸 야당한테 의심을 사게끔 하는 그러한 행동이 지금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공수처 관계자의 이야기, 혐의가 없어도 그냥 바로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수사 사무규칙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소식은 다음 두 번째 한랭킹에서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대선에 미칠 파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 대선 경랑 속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건 하나 하십시오. 자기들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고 뭉개고 이러다가 이 압수수색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보여주기식에 어떤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러나 좀 망신 주기식의 이런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캠프는 어제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영장에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려는 것이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 김진우 공수처장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성명을 냈는데 윤 전 총장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을 입건할 테면 해봐라.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캠프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앞으로 윤 전 총장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가 발족이 될 때 다들 그런 우려를 했어요. 혹여나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정책 반대자의 어떤 탄압하는 도구로 되지 않을까, 그 우려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대선이 딱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지금 야당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물론 뭐 형사소송법상 일단 피고발이나 피고선이 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공수처가 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피의자? 그러면 이게 뭔가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일단 손준성 검사와 김웅 지금 의원 간에 했다는 의혹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언론이나 여당에 제기하듯이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시로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 현재 있는 증거는 일단 두 사람 간에 오고 갔다고 추정되는 이런 어떤 파일만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가 무슨 근거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여기에 피해자로 끌어들였을까? 그럼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만약 그런 증언을 했다면 제가 이 윤 총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런 어떤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도 있다라면 저는 뭐 이건 국민들이 수긍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공수처가 만약에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까? 바로 압수수색을 이렇게 4일 만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닌 게 뻔한데 왜 굳이 윤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가 뚜렷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입건해 수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민감한 지금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이고 저는 공수처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문들 때문에 자칫 선거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선거 개입, 국기문란 역시 국민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야당과 합작하여 선거 개입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 했던 헌법 파괴적인 게이트 의혹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여당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대선까지 일단 6개월 정도 남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나 정치적 중립성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현종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피의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의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위에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피의자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되려면 범죄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윤 총장에게 이러한 그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가? 그다음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사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3개월, 4개월, 1년, 2년도 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의심받는 상태로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이 자체로서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선거에 공수처가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수처가 과연 존립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까지도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신 있으면 빨리빨리 이제 공수처가 뭐 2, 3개월 내에 밝혀내든지 그게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인데요. 지난 9일에는 나는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하루 만인 어제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조성은 부위원장은 내가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가 맞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공익신고자임을 밝힐 결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시 보도와 관련해서 나는 제보라는 게 아니라 사고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추가 취재를 했고 보도 강행 의사를 밝혀서 보도를 막지 못했다. 거절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밝혀지면 제보 경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에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밝혀지면 제보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배후 세력이 누군지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성은 씨가 제보자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익명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들으셨던 대로 사실상 이 제보자가 뭔가 굉장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낸 듯한 사실상 이 제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목당한 당사자로서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좀 설명해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상당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국면을 만들었는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손준성 검사와의 연결고리가 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경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적 관계가 드러날지 지금 모호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본인이 전면에 나섰는지, 이것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대선 국면에서 과연 플러스가 될지 상당히 의문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익명의 제보자였던 사람이 나와서 나는 어떤 제보자라는 타이틀조차 좀 어려울 정도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김웅 의원이 지속적으로 황당한 캠프에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뭐 이게 여권의 캠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할 거고, 제보자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를 공격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체가 없다면 없는 대로 구체적인 팩트로 대응을 해야지, 처음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도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고발 사주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명했지만 네. 사실상 이렇게 경유해서 넘어간 고발장과 거의 유사한 실제 고발장이 8월경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위에 대해서 캠프가 어떻게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성은 씨가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첫 보도를 하기 3주 전인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모두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이번 사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 일단 지금 조성은 씨가 지난 6월 달에 뉴스버스 기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7월 달쯤에 이제 이게 구청의 제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조성은 씨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다. 자,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보가 아니라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고의 정확한 의미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젠가 하면 결국은 이 조성은 씨가 상당히 심적으로 어떤 갈등과 고뇌를 느꼈던 그 시점입니다. 자, 그 시점이 바로 이제 8월 11일 날입니다. 그 11일 날 박지원 원장을 시내에 있는 모 호텔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그럼 정치인들입니다. 두 분 다. 박지원 원장 잘 아시겠지만 뭐 정치 구단이고 또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과거 자신과 당을 함께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박지원 측이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에 비대위원 할 때, 자,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9월 2일 날 바로 이제 뉴스버스에 기사가 나온 것이죠. 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조성은 씨는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이 만나자 해서 한 번 만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지원 원장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만났다.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이 맞나요? 수시로 만났다라면 왜 수시로 만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바로 이 시점에 당시 국정원은 정치 중립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정치 중립을 선언을 하죠? 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박지원 원장은 뭐 정치 구단을 할 정도로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분인데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겠는가에 대한 의문 또 하나. 두 번째는 조성은 씨가 본인이 처음에 대검으로 이 가져갔다는 한동수 감찰관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나자 갔다는데 그럼 누구의 소개를 받고 갔는지 일단 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한동수 부장은 처음에 우리 부처에서 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만약에 당신이 휴대전화를 준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솔직히 뭔가 거래를 한 듯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자, 그럼 휴대전화를 안 줬으면 본인이 그냥 국민권익에 가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대검 강동수 감찰부장이 휴대전화를 받는 조건으로 이 신청을 받아줬을까? 그 이후에나 국민권익위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 신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국은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작에 대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현조 위원님의 추정이란 점도 함께 밝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공수처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엇보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실제 고소장을 썼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전 총장, 손준성 검사와 거리 두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애초 윤 당시 총장은 손준성 검사 전임자, 그 전임자의 그냥 유임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1월 8일에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1차 검찰 인사 대학살. 그걸로 선 검사가 오게 되죠. 고발장을 보냈다는 날이 4월 3일인데 그럼 그 시점에 손 검사는 대검에서 석 달도 윤 총장과 같이 근무하지 않은 신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손 검사는 윤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8월 인사 시기에 제가 이 조직 혁신을 했어요. 예. 대검의 그 수사정보 기능을 갖고 있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폐지하겠다 했더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어코 청와대를 쫓아가서 이 수사정보 정책관을 유지하는 쪽으로 손준성을 집착한 것은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 캠프가 손준성 검사와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은 아마 지난 8일 기자회견 때 김웅원의 이 발언 때문일 겁니다. 그 발언도 같이 들어보시죠.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김웅원은 여전히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캠프와 추미애 전 장관은 서로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를 두고 굉장히 지금 입장이 첨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꼬리 자르기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손준성 검사라는 그 개인을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어떤 고발장을 작성할 동의인이 개인으로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검의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서 기능하는 그 직책을 입었을 때 과연 그 고발장을 실제로 작성했다면 그 경위가 설명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작성의 주체로 드러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정조준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당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 사안의 향후 파장을 두고 윤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포렌식을 하거나 휴대폰을 이제 해가지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그 뭐 판결 초안을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네, 정 변호사님 어제 국민의당의 국민 면접 영상인데요. 네네. 윤 전 총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만약에 손 차장이 직접 작성을 했고 거기에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손 차장이 작성을 했다. 원래 그 작정하고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관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검사가 여자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장검사 제끼고 검사장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옷을 벗은 그런 케이스는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손 차장이 초임 검사도 아니고 차장 검사인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객관적으로 고발장을 보면 볼수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도 이거는 고발장 자체가 좀 의문이 많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손 차장이 뭐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만큼 빨리 CCTV가 가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조국의 반격.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조국은 제가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하여 선거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언어를 저작거리 언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고발장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을 포함해서 여러 고발장이 접수했지만 그것이 검찰의 한 사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언론의 검증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대학 입시 비리 나오고 그다음에 또 사모펀드 비리 나오고 그다음에 또 웅동학원 관련 일가 비리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거라 이게 무슨 검찰이 어디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한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서로 얘기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을 오히려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법원 앞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조 전 장관이 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나고 난 뒤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의 차량을 이렇게 닦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차량용 세척액과 극세사 타월 등을 들고 이렇게 직접 차량의 전후면, 유리창, 휠, 전면 후드까지 꼼꼼하게 닦는 모습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조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 2장을 공개했습니다. 처음 접수된 조 씨의 원서 경력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란으로 텅텅 비어 있는데요. 이후 마감 시간 직전에 낸 조 씨가 추가로 낸 원서에는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 경력 7개가 이렇게 종이로 오려진 채 붙여져서 추가로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입학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학 서류 제출 완료 후 수정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받아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경련란을 직접 종이로 오려 붙인 건 처음 봤다.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과정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까지 했는데 이 의원님 어제 재판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이제 이미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아들 문제가 이제 대기되는 이게 이제 최강욱 의원하고도 연결돼 있는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있었던 경력란에 이제 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한 경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이 대학원 입학 시험인데. 대학원에 처음에 원서 낼 때는 경력란이 다 공란으로 돼 있었어요. 네. 대학원 입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날 수능 같이 예를 들어 수능 점수라든지 면접 점수나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스펙이나 또 했던 그런 경력들이 중요하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 그러니까 이 정치학과 쪽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지면서 경력 7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착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7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혹시나 빠뜨려서 우리가 그거 좀 제가 빠뜨렸으니까 좀 넣어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7개가 생겼어요. 경력 자체가.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경력이 10개 되는데 그중에서 한 9개 썼는데 1개는 깜빡하고 못 썼다. 제발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입시 담당자들이 한 여유가 있으니까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시 담당자가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전혀 없는 데다가 갑자기 7개를 갖다가 또 거기다가 그것도 위에다가 종이를 갖다가 다시 붙여서 그렇게 제출하고 있으니 제가 봐도 아마 이런 입시 어떤 원서를 담당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런 게 왜 있지? 더군다나 지금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두 분 다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 입학 대학교에 관장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 과연 이걸 두고 그냥 예를 들어서 고발을 갖다 사주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 측은 2017년 11월 대학원 입시 서류 제출 당일날 조 전 장관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이제야 제출 완료했다 하니까 꾹이 조국 전 장관의 애칭이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저기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 또 붙이고 스캔하고 왔다 갔다. 그냥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장혜미 변호사님, 아마도 검찰이 저 문자를 공개한 건 아들의 대학원 경력란을 추가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가 어떤 직접 관여해서 했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저게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같이 이 서류를 마감 거의 직전에 상당히 오리고 붙이고 칸을 맞춰가지고 시급하게 냈다라는 정황으로 기능할 건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면 뭔가 고의성 인지를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을 할 텐데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이 자료가 실제로 입시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세대는 최근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보시면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규정 시일 이전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합격이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하 기자. 예. 조국 부부 아들을 염두에 두고 학칙을 바꿨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학원인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학칙이 마련이 안 됐었는가 좀 궁금하긴 한데 대부분의 대학이 만약에 그때 입학 원서를 낼 때 그 내용 중에 허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위변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미 입학을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대학원이다 보니까 아마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을 넣으면서 또 부칙에다가 아 이거 만약에 우리 학칙은 규정일 지금 만든 이거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모두 시행한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네. 적어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그 전에 2017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2027년 4년 뒤에 만들었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부칙까지 만들어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연세대가 아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재판 역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영향권 하에 들어갔습니다. 최강욱 의원 본인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인턴 증명서 줬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2심 재판부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주 의혹이 이 사건 기소 절차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달 공판을 연기했는데요. 하종대 기자, 법조를 올해 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심까지 끝나고 2심까지 가고 있었는데 다른 사건이 나오니까 이 사건을 지켜봐야겠다고 2심을 지금 스톱시킨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장이 이거 1심 처음 공판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검찰에 기소한 공소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나와가지고 이제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 혐의 자체는 과연 최광욱 의원이 청맥의 변호사로 있을 당시에 거기에서 인턴 생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그거를 만들어 줘가지고 결국은 이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처음에 고발장이 써지게 됐는지 이런 것 자체가 실체적 진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시간을 뒤로 끌겠다고는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특히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 진짜 이상하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희민 변호사님, 지금 하종대 기자에게는 고발장이 어떻게 쓰여졌든 실체적 진실과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게 실체적 사실관계를 뒤집자는 변론 전략이 아니고 네. 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상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공당이 고발장을 접수해서 이 사건이 촉발이 됐는데 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법원이 보더라도 상당히 석연치 않다는 지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이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가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사실 공소권 남용,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지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선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론 전략을 이 공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말이죠. 최강욱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심 같이 집행유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벌금형 나와야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판을 최대한 뒤로 늘려가지고 4년 동안 만약에 늘릴 수만 있다면 의원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면 재판이 뒤로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최강욱 의원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종대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홍준표 바람.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선두권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번 주 조사 결과와 2주 전인 8월 넷째 주 조사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윤석열 26.5에서 24.2, 이재명 24.9에서 27.0, 이낙연 12.8에서 13.7, 홍준표 8.1에서 15.6,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요. 같은 조사에서 홍준표 32.6%, 윤석열 25.8%, 오차 범위 밖에서 홍준표 의원이 앞섰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다음 주 15일 수요일이면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될 건데 그렇죠. 여기서도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이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12명 중에서 8명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보면 그러니까 전체 후보를 다 세웠을 때 지지율하고 예. 국민의힘만 따로 했을 때 하고 이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공세에 휘말려 있고 또 20, 30대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전체 지지율에 있어서 즉 모든 후보를 다 야당 후보까지 여당 후보에 다 지지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올라가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동조 현상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여론 결과를 보면 전체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이 홍준표 지지율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층의 지지율이 거의 뭐 8, 90%를 차지해요.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재명 후보, 즉 여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각종 조사마다. 제가 이렇게 이 테이블을 보니까 예. 과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찍을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인데 현재 추세를 보면 저는 지금 이제 그 지지율 자체가 보면 여야가 전부 다 조금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조금 상승세에 있는 것 같고 예. 다음 주 이제 이 국민의당 컷오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바꿔서 80대 20으로 바꿨습니다. 여론조사 80, 당심 그렇죠. 20이죠. 원래 100% 여론조사했다가 80대 20으로 바꿨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아마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한테는 저는 굉장한 위기이자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정치적으로는요. 항상 불리한 게 불리할 수만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리한 걸 극복을 하면 또 이 바로 발판을 삼아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본인이 지시했다든지 연루 가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좀 뒤집어질 경우에 예. 프레임이 바뀔 경우는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엄청난 또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공방 중에 사실상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다른 후보들이에요. 왜냐? 이슈가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론이 안 되니까 사실은 다음 주에 물론 홍준표 후보 되지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야당 후보들 이름이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홍준표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 팩트만 가리면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 네, 하 기자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보다 더 매섭게 몰아치는 모양새인데 이게 당내 경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보면은 과연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무슨 간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되게 제보자가 원래 공익 제보자고 떳떳할 경우에는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겨우 얼굴을 이렇게 보인 데다가 또 이제 그거를 제보를 해놓고도 이게 사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또 사실 공수처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저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같은 경우에 고발장만 들어왔다 해서 바로 뭐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입건합니다. 형식적으로 형사 입건하긴 하는데 바깥으로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형사 입건했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게다가 뭐 제보자는 뭐 그 전에 제보하기 전에 뭐 정보기관의 수장을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야당 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런 거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 왜 이럴까 이렇게 좀 궁금한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방식 룰을 보면은 아 이거 이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역선택 결국은 이제 역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 15일 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체 선거인단은 20%고 80%가 일반 국민입니다.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수하고 진보가 한 5대5다 그러면 40% 정도는 진보가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특히 역선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진보층에서는 아우 더욱더 역선택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 측은 역선택이 아니라 교차 선택이다. 당과 후보를 다르게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도 같이 드립니다. 네. 홍준표 의원 지지율 상승으로 바람을 타고 있는데 어제는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것을 제일 좋은 선거 구도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달고 다니거든. 이 쌍욕 프레임을 하고 막말 프레임하고 붙자. 그러면 누가 쌍욕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 유세차에 이재명 지사가 한 쌍욕 그것만 사흘만 털어버리면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전 국민이 그걸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장희미 변호사님. 선거 시작 사흘 동안 욕설만 틀면 선거 끝난다. 그냥 자신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의 아픈 지점을 콕 찌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경기지사로서 그런 뭐 쌍욕을 했다라는 그 전력이 한번 그래도 검증을 넘어섰다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지금까지는 윤석열이라는 주자에 집중하다가 이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의 또 이 공격의 화살을 넘겼다는 건 어느 정도 지지율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역선택이다, 뭐 교차 선택이다 어떤 분석이 많이 나오지만 확실한 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웠던 그런 기치를 홍 후보가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사실을 부활시키겠다, 기타 등등 이른바 2030 MZ 세대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고 있고 그것이 순기능으로 여론조사에 상당히 잘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 사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주자를 겨냥한 공격에까지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홍 의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진지의료원 폐쇄할 때 성남시 의료원 설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무상급식 폐지할 때 제가 무상급식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덕에 정치적 비중이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비교되면서. 그 외에도 뭐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 이런 점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민들께서 선택이 너무 쉽겠다. 네, 이 의원님 이 지사의 답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홍준표 의원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결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구 경기도 보면 상대 투수의 구질을 이미 다 드러난 구질을 가지고 싸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무슨 구질을 던지는지 모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내년 대선이 보면 결국은 중도를 누가 장악하느냐 거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봐요. 왜냐하면 다자굴도일 때는 뭐 이 후보 연합이라든지 합종 연행이 중요하지만 지금 거의 뭐 양자구도로 굳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결국 이제 두 분이 나왔을 경우에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상대 후보의 단점 그리고 본인의 단점이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당점 자체가.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장점 가지고만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본인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중도 영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반대 심리라든지 이거를 누가 잡을 것이냐, 부동산 문제나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잡을 것이냐, 여기에 승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좀 그거는 불리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중도 영역의 어떤 것을 가져갈 경우에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태도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의주시할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 극복해낸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꺾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략 자체를 많이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내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이른바 1차 슈퍼위크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굳히기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의 뒤집기냐, 그것이 문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굳히기 대 반격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이 약 64만 명인데요.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45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70%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동대 기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인데 내일 공개돼요. 45만 명의 표심이. 이거 뭐 1000명 여론조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내일 이제 바로 발표가 날 건데 전체의 한 30% 선거인단 30%는 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충청권에서 나온 한 7만 표 이 정도 가지고는 전체를 이거 가지고 대세를 잡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3분의 1 정도가 표가 나온 상황에서 이 과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과반을 넘긴다 그런다면은 상당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어쨌든 충청도 지역이 나온 이후에 네. 사실 이낙연 후보는 전략을 바꿨어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나도 예. 캠프에서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가 정책을 바꾸고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그게 바로 내일 표에서 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슨 119 몰라. 그건 2인데 119인데 119? 머선 일이고 네,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군싹? 네. 모르겠어요. 70대라서 모르겠네. 뭐를. 스굴제는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가? 아, 군침이 싹 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요. 내가 한 수강 신청인데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면 집에서 동생이랑 많이 쓰는데 그럼 이제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거 대체 무슨 뜻이냐. 너무 열상적인 거에 너무 많이 적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언어 사용하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나오셨는데요. 먼저 첫 시간이니까 이 신압으로 우리말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신압으로는 순 우리말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란 뜻인데요. 이 코너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말을 천천히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강 기자, 저희가 앞서 영상을 봤는데 주로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쓰는 신조어를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소위 인싸 용어라고 하죠.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줄임말들의 사례를 몇 가지 보셨는데요. 네. 혹시 몇 개나 맞추셨나요? 뭐 다 맞췄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네, 요즘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용어들이 예능 등 방송의 자막으로도 많이 활용되면서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줄임말의 남용 사례뿐만 아니라 단어의 본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사례인지 무척 궁금한데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열쇠말은 재질입니다. 네. 재질이요? 예.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이재명 앵커와 함께 나란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요즘 내가 빠져있는 아이돌 완전 대형견 재질 연하남. 눈빛도 로맨스 재질이네. 네, 연기력이 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셨을 텐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재질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진 않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쓰는 재질이라는 것은 두 번째, 그러니까 재주와 기질을 표현할 때 쓰는 의미인데요. 앞서 보신 문장에는 둘 다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재질이란 표현보단 느낌 혹은 분위기로 순화해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 기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니까 확연히 다른 말인 걸 알겠는데 이렇게 재질처럼 아무리 또래 사이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뜻 자체를 혼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바꿔 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례들이 좀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사회관계망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을 지칭하는 말에도 우리말로 순화시켜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해서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요즘 친구들은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DM을 주로 보내면서 소통을 한다고 하죠. 여기서 DM은 다이렉트 메시지의 영어 줄임말인데요. 사회관계망상에서 서로 친구인 사람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비공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순화시키면 쪽지로 표현하는 게 좀 어떨까요? 네. 또 자기만의 콘텐츠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브이로그, 쿠키 영상이란 표현도 많이 쓰실 텐데요. 그렇죠. 이 또한 영상일기 혹은 부록 영상이란 순 우리말로 순화시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쿠키 영상은 부록 영상입니다. 강병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